최근에 막 우리나라 주가 하락에도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이란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컨센서스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만 네. 금리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경기도 반영하는 것이고, 네. 향후 유동성도 반영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반영하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금리가 왜 이렇게 발작, 즉 급등했느냐라고 보면 미국의 국채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의 회사채도 네. 동시에 돈을 요구하니까 약간 경쟁이 붙은 가운데 서로 금리가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는데. 금리 마의 5%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해치의 포트폴리오의 매니지 입장에서 자산 배분 입장에서 금리 5%면 미국 S&P 500 기준으로 PER이 한 20배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와 비슷한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20배 정도의 기대 수익률과 아니면 무위험 자산인 채권의 5%랑 거의 비등비등한 항등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5%의 상승은 아무래도 그럴 바에는 주식 투자하지 말고 채권하지라는 네. 것에 어쩌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꼭 뭐 반드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과거의 문법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다. 지금은 AI 시대다라는 네, 것이 네, 네.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오른 것은 말 그대로 빅테크들도 회사채를 올려서 서로 금리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 쪽으로 더 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 지금 30년물 그 장기채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10년물, 30년물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장기물에 대한 인기가 없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대마불사라는 기존적인 우리의 흐름 속에서 부채가 이렇게 많아? 그럼 부채라는 게 결국 뇌관인데 이 뇌관을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일본과의 공조, 우리가 피마 레포라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방어하는 게 아니고 결국 미국의 국채 수익률, 즉 장기물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인데 네. 실제로 일본이 피마를 쓰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별로 이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마 레포를 쓴다고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화도 다시 한번 약세가 되고 그렇다면 이 자전거리 속에서 금리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금리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네, 다행히 장기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네.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피마는 설명을 해주셨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고 못 네.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네.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던져버리면 가격에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과거 코로나 때 상설 기구를 하나 작용한 거죠. 네. 시중에 내다 팔지 말고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그걸 담보로 저리로 해서 유동성을 줄 테니까 나한테 좀 맡겨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레포입니다. 결국 네, 제작하는 네, 네. 거고 그런 이제 상설기구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최소한 주면서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구다.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상당 부분 미국 재무부의 의중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의중은 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옥죄는, 용인한 네, 옥죄는? 네, 상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어쨌든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특히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각자 회사들이 이제 막 채권 발행을 할 때 고금리보다는 그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를 사느니 그냥 그 비싼 그 좀 더 이자 많이 주는 그 빅테크들의 그 회사채를. 채권들을 이제 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영향이 네. 지금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왜 오르냐 그러면 투자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플러스 미국 경기 좋다. 미국 경기 좋아요. 네. 힘들다던데 좋아요. 글쎄요, 뭐 체감 경기나 아니 네. 숫자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숫자는 좋아요. 그렇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물론 이코노미스트들은 학술적으로 네. 경제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때 네. 3%, 2%보다 미국 경제의 체력, 기존적인 잠재 성장률 대비 지금 얼마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우리가 타진하는데 네. 그렇다면 잠재 성장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초 체력 대비 지금 경제는 좋은 상태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더 올랐고 요건 이제 대신 미국 재무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확실히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숫자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0년물 뭐 네. 기준으로 하면 네. 한국이 한 4.3 정도 되고요. 네. 10년물 기준으로. 예. 미국은 한 4.7. 어제는 좀 하락했지만 아. 4.7 정도. 별 큰 차이는 안 나네, 그죠? 아 근데 30년물은 한국이 4.7이고 미국이 5.3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잘 발달돼 있거든요. 음. 시장성이 훨씬 더 높고. 음, 그래서 미국은 뭐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정부가 싼 값에 우리 돈을 가져가는 걸 못 참습니다. 너는 못 갚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는 이 정부채가 발행되면 그냥 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아. 채권 금리가 오르면 왜 문제냐면 네. 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게 있고 네. 저같이 이제 운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 이제 시가 평가를 합니다. 네. 채권도 국채라고 해도 물론 연금 같은 경우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면은 만기까지 시가 평가를 안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가 평가를 해요. 네. 운용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채권을 샀는데 내가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샀는데 얘는 듀레이션이 뭐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23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내 운용 한도가 줄어듭니다. 아. 왜냐면 내가 기관인데 평가손이 나다 보니까 아.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장 자본 비용이 비싸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리고 어느 레벨을 터치해 버리면 그때부터 스탑입니다. 스탑이라는 게 자금 못 집행이 산다? 추가 스탑이에요.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이번 분기는 스탑이야라고 돼버려요. 아. 큰 기관들은 왜냐면 채권에서 평가손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 평가손이 났는데 고객들이 돈 찾아가거나 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깨서 주면 손실 났을 때 깨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큰 기관들은 채권 평가손이 엄청 중요해요. 아.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 주식 시장이 뭐 하락하든 말든 채권 시장은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보면 어제 이제 바이백도 네. 베센트가 바이백 장기물을 바이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는 많이 하락했지만 단기물 금리는 순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바이백이라는 건 다시 사준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사들이는 바이백 되사기. 예. 내가 채권 발행했는데 그래서 채권 발행하고 달러를 가져갔는데 다시 달러 주고 채권을 사는 거예요. 네. 만기 전에. 네.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너네 돈 좀 주겠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재무부는 그 채권을 사주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네, 네. 또 달러가 없잖아요. 네. 단기물을 발행합니다. 아. 단기 채권을 장기채를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기채를 사들여요. 네. 아니면 만기 조금 지난 장기물을 산 다음에 장기물을 또 발행해요. 사실 그냥 돌려막기인 아니, 거예요. 뭐예요 이게? 듀레이션 미스매치. 아. 네. 그런데 왜 시장이 반응해? 네. 어쨌든 거기를 산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봉책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약발이 떨어지죠. 시장이. 아. 너 어차피 발행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그럼 이거는 금리가 떨어진 효과가 뭐 이렇게 크거나 아니면 오래 가거나 이러지 못하겠군요. 잠시 임시적인 거겠네. 다음 FOMC 때 네. 또는 잭슨홀 곧 남았잖아요. 아, 잭슨홀. 거기서 만약에 네. 이제 연준이 뭐 그거는 재무부가 하는 거고 네. 우리는 뭐 긴축해야겠는데 이러면 음.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겨우 20억 달러, 20조 달러? 네, 20조 두 배니까. 달러 늘린 거로는 미국 되게 주식시장 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정책 공조가 돼야지 네.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은 재무부 생각은 그렇고 케빈 오씨가 이끌어나 연준은 생각이 다른데라고 하면 네. 아사리판 되는 거죠. 아. 케빈 오씨가 근데 트럼프 생각을 잘 이해하는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은 기대하는 측면이 있죠. 아, 근데 아니에요? 그건 까봐야 되죠. 아, 까봐야 알아요? 근데 케빈 오씨는 트럼프하고 교감을 많이 해도 네. 케빈 오씨는 말을 안 하기로 한 연준 의장이라서 아. 말을 안 하면 모르죠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금리는 그러면은 몇이에요? 4.5? 5? 미국 그 국채 금리일 경우에 아니요 기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넉 달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네. 4.5 나오면 트럼프는 탁구한다 이런 게 이제 통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 4.7이죠. 네. 그래서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나 어떤 충격이 중요한 거지. 금리도 이 레벨에 있은 지 2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마치 그 우리 직장인들한테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같은 거예요. 항상 안 좋아. 우리는 항상 안 좋은데 만성 피로. 네. 약간 바쁘고 이럴 때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 막 엄청 폭풍과 같은
하락장이 끝났어. 그 생각해보니까 피곤한 거죠. 네.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간 검사 받으니까 안 좋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크다. 거예요. 아하.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고지혈증 같은 거예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그죠? 항상 높아지는, 아. 계속 안 좋아지는. 아, 약도 없어요. 그거. 약이 없네. 큰일 난. 이거 건강하게 우리가 다이어트하면서 이게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하기 싫고 귀찮고. 그렇죠. 또 힘드니까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수치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년에 나한테 미루는 거죠. 아하. 다이어트는 내년에 네가 해라. 그래도 뭐 건강 검진을 네.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회계연도가 9월 30일마다 네.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 중간에 건강 검진을 또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이 몇 분 출발이시죠?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환율 하나만 짚어주고 환율, 가세요. 예. 네. 지금 1,300원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와, 이건 당분간 저는 이제 돈 있으면 달러 살려고 진짜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너무 지금 그 원래는 원화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여행은 아예 못 간다고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막 사들이면 언젠간 갈 수 있겠다. 살 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사긴 괜찮은 시기예요? 이제 환율 전망하고 연결돼 있는데 네. 8월 말까지 그동안 기업들이 네. 달러 부재가 아니고 달러 매도 환전에 대한 부재 때문에 원화가 약했었다라는 전망이 있었으니까 네. 이번에 낼 세금도 있고 또한 때가 됐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다. 그러면 결국 9월부터는 다시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시장에. 그렇다면 아까 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적기일 수 있죠. 원화가 좀 강해지는 시간일 수 있고. 네.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 들어오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가 어떠냐라고 보면 지금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역대 최고로 많이 달러가 들어오는 계속 가운데 들어오죠. 있거든요. 네. 네. GDP 대비 지금 6.5%입니다. 경상수지가. 네. 보통 레벨이 4%대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워낙 펀더멘털리 달러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은 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망 아래서 본인이 포지셔닝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화의 향방에 좀 달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 향방. 네, 엔화의 향방에 결국 그게 달러 가치를 결정할 테니까. 네. 그래서 최 기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저의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면 지금 뭐 환전 이슈 분명 있죠. 네. 이번 달이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환전에 대한 수요가 가장 고조될 시기다. 달러 환전이라는 거는 내가 원을 갖고 있는데 달러로 바꾸고 싶은? 네, 여행 갈 맞아요. 사람들 환전 아니면 미국 투자는 지금 적기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요때쯤에 미국 투자 빨리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다. 이미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요 정도로 이렇게 항상 우리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렇게 갈 것 같다, 가고 있다 하면 요 정도 왔겠지, 됐겠지 하면 그보다 항상 더 가고 좀 세게 가고 이런 경험들이 좀 많아갖고 그렇죠. 달러 이것도 한 1,300원 밑으로도 한번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1,350원, 40원까지는 열려 있죠. 지금. 예, 그 아래 이제 저항 지지선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죠. 7월에 주식이 그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네. 원화는 강해졌거든요. 네. 주식시장하고 환율하고 상관관계 깨진 지 꽤 됐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파악하시면 안 되고 외환시장은 지금 이제 수급이라고 보는 네. 달러에 대한 수급과 정책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월부터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매파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실제로 인상도 했습니다. 그거 플러스 실제로 그 7월 초부터 본격적인 달러 환전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로 우리가 수출 대금을 받으면 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계좌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한국은행에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에 쑥 이렇게 그 달러를 송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 계좌에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환전하는 타이밍은 우리가 무역수지 보고 있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기업 마음이니까. 그걸 7월부터 환전 실제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아마 뉴스도 조금 단신으로 났어요. 그걸로 채권 많이 산다. 어떤 회사가 네, 그렇게 났었고. 그래 그렇게 이제 바꿔갖고 또 저 직원들 뭐 또 성과급도 줘야 되고 성과급 원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주식 저 자사주 매입 소각할 때 이것도 현금 필요하잖아요. 원화. 그렇죠. 네. 네.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세금도 네. 달러로 우리나라 정부에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140조는 법인세 낼 때는 또 그 얘기를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이제 있었고 바꾸기 시작했네, 그죠? 이미 좀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 더 바꿔. 네. 더 바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을 때 네. 원화 자산 해지 하려고 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놓은 게 해지 물량들이 있었어요. 아, 그것도. 근데 주식이 빠지니까 해지 물량을 걷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밀린 거는 이 요인들이 언와인드 되돌려지면서 오케이.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이 타이밍에 네. 엔화도 강세가 되고 있고 아하. 엔화를 강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또 하나는 달러가 약해집니다. 네. 그냥 달러 자체가 약해져요. 어제도 달러 엄청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많이 약해졌어요. 아. 미국 국채도 싫어 이제. 못 믿어. 미국 주식도 이제 들어갈 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믿을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 아.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급등했죠. 그렇지. 금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1,200원대 가면 제가 사겠습니다. 달러요? 네. 전 지금도 감지덕지인데. 아, 1,200원대면 배 아프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큰 돈 아니니까. 아니 근데 이제 달러가 앞으로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자산들은 다 값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앞으로도. 아니요, 저는 원화가 강해진다는 동의하는데 네.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건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달러는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만. 네네네. 자, 우리 빈센트님. 네. 가셔야지.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지금 외환 시장은 단기 자금들의 집대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향방이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앞으로 미래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장 단기간에 움직이는 모든 자금은 외환 시장에서 시작된다라는 네. 강한 경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원화의 향방, 특히 더 나아가서 글로벌 달러의 향방이 매우 중요한데 어제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달러 약해지고 원화 강해지면 외국인들 들어오긴 더 좋은 환경인 거 맞아요? 시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도요. 아, 그때 다른데 지난 2005년부터 네. 2024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네. 7개월 정도 나옵니다. 환율 바뀌고 사람들 들어오는 데까지. 근데 그게 환율이 오늘 강해졌다고 내일부터 카운팅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분기 평균으로 봤기 때문에 아. 한 두 분기 정도 후에 반응하더라. 그래요? 네.